예,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연 3일째 일본을 쥐어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제는 일본에 최대 35%까지 관세를 때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했고요. 반면에 이시바 시게루는 이게 뭐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같은 거래요.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미국 최대의 투자국입니다. 일본이 이 중국 압박을 위한 신냉전 그리고 군비 강화에 나서지 않으면 아마 되게 당할 겁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시바 시게루의 발언이 먼저인지 트럼프의 발언이 먼저인지인데 정황상 보면 이시바 시게루의 발언이 한두 시간 앞섭니다. 최소한 7월 2일 저녁에,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이시바가 좀 엉뚱한 발언을 했어요.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일본은 예외적입니다. 미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입니다.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없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깡다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로 가면서 현지 날짜 7월 2일이니까 이게 아마 이시바 시게루의 발언 후에 몇 시간 후에 일어난 발언일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자랑 이렇게 캐주얼하게 얘기하면서 일본과 협상 타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버르장머리를 성실한 나라입니다. Japan is spoiled. 네. 그냥 편지 한 장 쓸까 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생각이 없으시거든요. 네, 됐습니다. 예, 30에서 35% 관세 맞으십시오. 이런 편지를 쓸까 합니다. 이게 7월 2일인데 그 전전날인 6월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일본을 팼어요. 7월 1일 소셜미디어에서도 일본을 팼습니다. 연 3일을 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역 적자 문제냐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이 표가 이게 재밌는 표인데 잘 그린 표죠. 위에는 그 수출이고 아래 빨간 건 수입입니다. 이 빨간 거 아래 노란 선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0점선을 기준으로 한 무역 적자 폭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한 1990년경부터 쭉 보여주는 건데 일본은 이 패턴이 상당히 일정해요. 그러니까 연 500억 달러, 뭐 연 600, 700억 달러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죠. 1990년대부터 거의 3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이게 보면은 특히 지난 10년 동안 보면 500억, 700억 달러. 또 한국에 비하면 한국보다 일본이 2배 반 정도 경제 규모가 큰데 규모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추세가 안정적이잖아요. 보면 무역 적자의 추세가 안정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 그러니까 일본은 이 무역 적자뿐 아니라 근본적인 이슈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무역 적자만 보면 한국이 아주 추세가 안 좋아요. 예, 불길합니다. 한국은 그전에는 그렇게 대미 무역 흑자, 그러니까 대한 무역 적자가 크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코로나가 터진 2020년경부터 급속하게 팽창되기 시작하죠. 이게 나팔 모양으로 팽창되잖아요. 저 노란 선 흘러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작년에 660억 달러까지 갔습니다. 좀 심각하죠. 한국은 이게 추세가 심각해요. 급팽창이에요. 일본은 이 무역 적자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인데요. 우선 첫째는 일본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으로 선회를 해라. 네가 아시아의 그래도 최고 대표 선수인데 너부터 중국 앞에서 뭐 안미경중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중국에 대한 거 좀 입장 좀 확실히 취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주일미군 강화를 환영해라. 주일미군에 이제 갖다 놓는 무기들 이걸 일본이 주일미군에 어떤 무기를 갖다 놓냐에 대해서 물밑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똑부러지게 그냥 팩트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 군사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본의 국방비 증액 늦었죠. 올해야 GDP 1.8%에 도달했습니다. 원래 1.0%였었죠. 올해 한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4조 정도, 우리보다 많이 써요 이제. 그리고 2027년이 되면 GDP 2%를 목표로 합니다. 또 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믿거나 말거나 일본이 합참을 안 뒀어요. 그래서 올해 3월에야 딸랑 240명으로 합참 조직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에야 280명이 돼요. 그러면 뭐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이 합참 없이 애들 뭐 하는데? 합참 안 둬요. 이걸 미국이 주구장창 야 너희 합참 좀 둬라, 합참 좀 둬라. 합참을 둬야 주일 미군하고 인터페이스를 할 거 아니냐. 합참이 없으니까 어떤 식의 인터페이스를 하냐면요. 육상자위대는 그 방위성 장관을 통해서 하와이로 연락하고, 해상자위대는 방위성 장관 통해서 하와이로 연락하고, 하와이 인도파콤 헤드쿼터로, 공중자위대는 방위성 장관을 통해서 하와이로 연락해요. 그러니까 주일 미군과의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일본 자위대가. 그래서 주일 미군 사령부는 행정본부였습니다. 그거를 재작년에야 합참을 두겠다. 그 합동작전본부라고 부를 겁니다. 합참을 두겠다고 결정을 했고, 올해 3월에야 이게 꼴랑 240명으로 출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지?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주일 미군과 밀접한 연동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컴컴한 속내가 아니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 합참을 두는 순간 주일미군 사령부가 강화되고, 주일미군 사령부와 일본 자위대 합참이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니까 아예 합참을 안 둬버리는 거지. 그리고 개기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일본 자위대가 왜 합참을 안 뒀을까? 그 다음에 이제 중장거리 원점 타격 능력, 이거 가지고 한국 좌빨, 한국 반일파리들은 뭐 일본이 뭐 어마무시한 뭐를 갖춘다. 일본이 당연히 이 원점 타격 능력 갖춰야죠. 중장거리. 중국 해안에서 중국 함정이 일본의 함정 혹은 일본의 그 영토를 공격을 하면, 일본에서는 당연히 중국의 상당 부분 깊숙한 곳까지 때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1000km, 1600km 뭐 이 정도는 당연히 반격할 수 있어야죠. 이거 언제 결정했냐? 2020년 말에야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국내 반일파리들이 발끈해서 튀어나갔죠. 또 군사를 한번 볼게요. 미사일 방어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일본이 그 이지스, 그러니까 해군 구축함의 이지스를 가지고 미사일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 8척이 이지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지스가 절반이죠. 그러니까 절반짜리 이지스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러니까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상당히 제한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상황 인식 공유가 제한돼 있죠.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우리 방식으로 해보겠다고. 육상에서 그럼 어떻게 하냐? 주로 군사 그 요충지 중심으로 해서 패트리어트를 갖추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미사와 공군기지 있는데, 저 홋카이도 북쪽, 저기 혼슈 북쪽, 거기는 저기 러시아를 겨냥한 군사기지들이 있거든. 그 다음에 중부에는 뭐가 있죠? 중부에는 그 요코다 공군기지인가? 그리고 요코스카 해군기지, 예, 그 핵심들이 있죠 거기에. 그 다음에는 큐슈 위쪽 다가리, 저기에는 사세보 해군기지가 있죠. 그 다음에는 오키나와. 그렇게 4군데의 패트리어트 포대를 갖춰놓은 것. 포대 자체는 그 파이어링 유니트는 평균 7개씩 28개 유니트입니다. 미쓰비시가 패트리어트를 생산을 하죠. 생산합니다. 우리처럼 겹겹 중중으로 안 갈라 그래요. 우리는 육상 베이스로만 해도 비전이 5겹이잖아요. 그러니까 LAMD 제일 아래,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오는 장사정포, 그러니까 로켓 보통 겨냥한 거. 그 다음에 천궁2, 그 다음에 천궁2랑 같이 어울리는 게 패트리어트죠. 천궁3도 패트리어트랑 어울리죠.
그 다음에 LSAM-1, LSAM-2 육상만 5겹인데 육상에 미제로 패트리어트 사드가 있잖아요. 우리 7겹이라고요. 육상이. 비전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좀 빼내 갖고 해상으로 또 한두 겹 가지고 가거든요. 그 우리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태평한 거예요. 일본의 미사일 방어는. 그 다음에 주일 미군이 중장거리 타격 능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왔어요. 2024년 말에야 주일 미 해병이 하이마스 배치 계획을 오픈시켜요. 언급을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금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이마스, 그것의 원형인 M270인가 그 궤도형. 우리는 그 얘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야, 주한미군에 왜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최신형 그 탄도미사일 500km 가는 거 왜 프리즘 안 갖다 놔?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잖아요. 일본은 달라요. 그런 걸 갖다 놓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도 반대하고 여론도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주일 미 해병이 토마호크 발사 차량을 배치하겠다는 건데 지상 발사로 이게 언제 배치되냐? 2030년에. 앞으로 5년 후에나. 그러니까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세계야. 굉장히 룰루랄라 하면서 일본 국민들도 그것이 자위대 군비든 주일 미군의 군사력이든 중국을 겨냥해서 전략성을 가지고 날카로워지는 것을 싫어하고 또 일본 자민당도 그것에 대해서 은근히 브레이크를 걸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그래서 이 반일파리들이 뭐 군국주의 일본 뭐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소리.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과 나를 세워서 대립한다라는 것에서부터 회피해 다닌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일본의 이 글로벌 군사 지정학적 전략 혹은 자세를 보면 아는데 굉장히 따뜻해. 중국이나 소련에 대해서. 1973년 중일 국교 정상화 커뮤니케, 이게 72년 9월이죠. 79년 9월, 73년에 72년입니다. 72년 커뮤니케는. 미중 정상화보다 6년, 7년 빠른 거예요. 미중 정상화가 카터 때 1979년에 되거든요. 닉슨 방중이 72년 2월인데 7개월 만에 79년 9월에 합니다. 저는 이것이 유신을 결정짓게 된 마지막 방아쇠였다고 봐요. 유신을 결행하게 된. 일본이 쪼르륵 달려가서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는데 미국이 그것에 7개월 앞서서 가서 화해를 했고, 유신 선언문을 보면 약소국을 희생제물로 삼는 강대국의 그런 국제 정치가 벌어지고 있다. 그 위기의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중국이 최초로 진출한 양대 자본은 일본 자본과 화교 자본입니다. 루트는 홍콩이었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 1972년 이후로 9월 이후로 50년 동안 중국과 돈독한 관계예요.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서 중국에 들어갔어요. 일본이 10몇 년 앞서요. 이거 굉장히 일찍 들어갔어요. 이 공동 커뮤니케 4대 포인트를 보면 살벌합니다. 첫째, 중일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 의향을 밝혀요. 둘째,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셋째, 이게 재밌는 건데 아시아 태평양에서 패권에 반대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는 거 반대하는 거죠. 넷째, 중화민국과 국교 단절하겠다고 밝힙니다. 75년에 아직 월남이 패망하기도 전에 75년 봄일 겁니다. 75년 봄에 월맹과 수교를 합니다. 참 따뜻하죠, 한없이. 78년에는 영해를 축소하죠. 스시마 해협, 스가로 해협 등 핵심 길목 한 4군데를 축소를 해서 일본을 뺑뺑 돌아가면서 소련 및 중국 함정이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한 거예요. 동해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유신 때 벌어진 일이에요, 이런 일이. 그 다음에 1959년에서 1984년까지 25년에 걸쳐서 제1교포 10만 명이 북송이 되죠.
이건 일종의 반인류 범죄입니다.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 일본 정부가 책임을 안 지고 일본 적십자의 인도주의적 결정에 의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룰을 짜죠. 그게 아베의 외할아버지가 했죠. 그 A급 전범이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 그 다음에 소련 최초의 서방 투자 가스관 웨스트 시베리아 파이프라인. 이게 지금 까만 거예요. 이거를 누구 돈으로 이거 놨어? 도이체방크 독일과 일본 수출입은행이 돈줄이었습니다. 레이건 정부가 이거 안 돼라 그래가지고 1982년에 의문의 초대형 폭발 사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3년, 4년 미뤄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보계통에 있던 사람들은 이거는 레이건 정부의 사보타지 공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로 해서 소련의 외환 위기, 경제 위기가 급속 악화됩니다. 이런 데 돈 질렀다니까. 일본이 1982년에 80년에 79년에 그러니까 일본의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관점을 보면 뭐냐면 공산전체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소련, 나중에 러시아, 또 중국, 북한은 핵실험까지 2000년대 초까지 친화적이죠. 그래서 핵실험 나오는 그 무렵이 돼서야 조총련을 때려잡지. 그전엔 조총련 놔두게 내버려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김대중이 이제 75년인가에 들어오기 전에 그 70년대 초에 유신 때 그 일본에서 주로 활동했거든요. 그때 한민통인가 뭔가 만들고 그러지 않았나? 그때 조총련과 관계 있다, 북한과 관계 있다는 루머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일본 정부가 조총련에 대해서 굉장히 냉랭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20여 년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북한이 핵실험하기 전까지는 안 그랬다고요. 보도만 않았다고.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미국에 대한 통수로 해석을 하죠. 통수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낮춰서 표현해. 그리고 뒷구멍을 파. 우리는 경제동물입니다. 경제동물이라는 단어 일본 사람들 스스로 많이 썼어요. 일본은 작은 나라예요. 소국입니다. 이게 시게루, 여기 이시바 시게루가 하는 말입니다. 리틀 재팬. 예. 일본의 이런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관점은 독일과 굉장히 닮은 꼴이에요. 2024년 2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진행되고 있는데 뮌헨 안보 컨퍼런스, MSC라 그러죠. 뮌헨 시큐리티 컨퍼런스에서 독일 수상 올라프 숄츠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이 버젓이 작동하는 multipolar, 독일어 발음으로 multipolar, 다극 체제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직접 들어보십시오. Der Wohlstand unseres Landes beruht auf einer internationalen Ordnung, die Macht an Recht bindet, so wie es die Charta der Vereinten Nationen mit ihren Prinzipien tut. Um diese Prinzipien aber in einer multipolaren Welt zu erhalten, müssen wir mit all den Ländern zusammenarbeiten, die bereit sind, für diese Ordnung einzutreten und sie weiterzuentwickeln.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참혹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1년째, 만 1년째. 우리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아니라 유니폴라가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이 작동을 하는 멀티폴라를 선호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이 지경에도 이 정도 발언이 나왔으면은 그 전에 얼마나 미국 통수를 쳤겠느냐. 우리가 뭐 안 봐도 비디오지. 미국 통수 치고 뒷구멍 파고 이게 독일과 일본이 똑같아요. 둘 다 패전 국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맺힌 게 좀 많이 있다고. 둘 다 제조업 강국이고. 이 독일 수상 메르켈이 독일 말아먹은 여자잖아요. 이제 그 메르켈이 2020년경인데 이게 트럼프 때인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독일은 자유 독립 국가 아니에요. 에너지를 어디서 들여오든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깔든 독일이 결정하지 왜 미국이 뭐라 그럽니까? 그때 발언이 나는 소련 위성국가였던 동독에서 나서 자란 사람이문이다. 지금 우리는 자유로운 독립국가 통일 독일에 살고 있음문이다.
그래서 가스관 문제도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계속 통수 치는 거지. 근데 이게 일본의 태도랑 굉장히 유사해요. 독일은 내놓고 하고 일본은 그냥 아유 우리는 못났어요. 우리는 경제 동물이에요. 우리는 소국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통수. 근데 그게 자민당의 그런 어깃장하고 일반 국민들의 그 어떤 군비나 군대, 군사 이런 거에 대한 염증하고 이게 교묘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일본 구조가. 그래서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낙인을 찍고 지금 뭐 일본의 군비 강화 짜고 일본 군비 강화하면 중국 겨냥한 거지 한국 겨냥한 겁니까? 그리고 한국은 이게 독침이어 갖고 일본도 함부로 못 한다고요. Ich möchte aus gegebenem Anlass hinzufügen, dass ich erlebt habe auch selber, dass ein Teil Deutschlands von der Sowjetunion kontrolliert wurde. Und ich bin sehr froh, dass wir heute in Freiheit vereint sind als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ass wir deshalb auch sagen können, dass wir unsere eigenständige Politik machen können. 자, 독일의 버르장머리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폭격으로 잡혔지만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리짜이밍의 한국을 볼모 삼아 마지막 순간까지 개기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한국 저 리짜이밍 더블당의 집권에서 망가져가고 있잖아. 미국 너희 일본에 뭐 파트너 없잖아. 야 근데 이런 특별한 일본을 너희가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시바 시게루가.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트럼프의 미국을 우습게 보는 거지. 트럼프의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리짜이밍 더블당에 대한 경고용 본보기로 일본부터 손볼 수가 있어요. 한국은 유예해버리고. 한국은 이번에 7월 9일까지가 시한이잖아. 한국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유예를 하고 일본을 뭐 관세 25%, 30%, 35% 이렇게 손보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확 줄어들잖아. 한국도 손본다고 할지라도 일본이 당했는데 일본을 봐주고 한국을 손을 보게 되면 일본을 유예하고 한국을 손을 보게 되면 한국의 반미파리들이 얼마나 날뛸 거예요. 이런 수가 있다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가 이게 머리 잘못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세상 바뀌고 있습니다. 냉전, 콜드워, 짧은 단극 체제, 짧다는 건 모멘트로 나타내요. 그래서 유니폴라 모멘트, UM, 테러와의 전쟁. 이게 뭐냐면 카운터 익스트리미스트 액티비티즈. 그러니까 극단 행위에 대한 대응. 테러와의 전쟁이죠. CEA. 여기까지가 미 국방부가 이제 최근까지의 그 군사 상황을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한 그 문맥 상황을 성격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 뒤에 또 붙였어요. 신냉전, 뉴 콜드워, NCW. 그건 제가 붙인 겁니다. 전환기도 제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국방부의 시대 구분, 냉전, 짧은 단극 체제, 테러와의 전쟁 이 시대 구분에 제가 뒤에 두 챕터를 더 붙인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요. 중국이 지원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형님과 제가 100년 동안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이끄는 두 명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진핑이가 푸틴한테 모스크바에서 2013년 3월에 얘기한 거잖아. 2022년 2월에는 우리 푸틴 형님과 내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파트너십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2월에 동계올림픽 때 얘기한 거잖아요. 거기에 북한 용병이 갔죠. 그럼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러시아랑 깐부를 먹고 혹은 러시아가 중국이랑 깐부를 먹고 유럽을 침공했다. 그러니까 북한까지 용병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중으로 확 돌아버린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얻은 게 없잖아. 얻은 게 없어서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전략적으로는 실패한 전쟁을. 그 생지루를 하고서 얻은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일어난 게 뭐예요? 중동이 변화했죠. 2023년 10월 7일 학살해서 2025년
6월 이란 항복 때까지 일어난 변화. 러시아 여행력이 중동에서 없어져 버렸죠. 러시아 퇴출됐어요, 중동에서. 중국 중동에서 퇴출됩니다. 거의 퇴출됐어요. 이란이 무조건 항복했잖아. 그러면 중동 질서는 앞으로 어떻게 가냐?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아브라함 체제가 중동 질서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유럽이 변화를 했죠. 국방비 GDP 5%. 그거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러시아 너희 제대로 처신 안 하면 연 1조 달러 국방비를 쓰는 우리 유럽이라는 거인을 너희가 감당해야 돼. 근데 꼴상을 보니까 너희가 처신을 제대로 안 하고 사고 치려고 그러면 반드시 중국에 끌어들여서 중국의 식민지가 될 것 같거든. 너희가 중국이랑 가깝게 지내지 마. 그래서 사고 치지 마. 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직격탄이 됩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의 신냉전에 대항을 하려면 유일한 파트너가 러시아예요. 그 러시아에 대고서 유럽이 야, 연 1조 달러 쓰는 국방비 너희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결투를 딱 신청을 때린 거예요. 협박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럽이 그걸 기꺼이 받았다고, 그 패를. 상황이 민감한 걸 아니까. 그걸 두고 국내 언론은 그냥 트럼프 저 못돼 먹은 영감쟁이가 압력을 넣고 주리를 틀어서 유럽이 항복을 했구나 이러고 글을 쓰고 있으니 참 환장을 할 노릇이죠. 저는 이 미국의 국방부가 냉전, 짧은 단극 체제, 테러와의 전쟁 이렇게 구분한 게 좀 지나치게 겸손하게 구분했다. 테러와의 전쟁 이게 되게 이제 2001년 9.11 때부터 보는데, 그다음에 전환기 이건 저는 2015년, 2014년을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14년에 제1차 우크라 침공이 일어나고요. 2015년에 이슬람 국가가 퇴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15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극단적 그 테러, 극단적 행위자들, 극단적 행위가 퇴조를 하고 러시아가 이제 중국이랑 손을 잡고 그 사고를 치는 주역으로 등장한 해가 된다고요. 2014, 2015가. 그래서 제가 전환기라고 꼽는 거예요. 신냉전은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라인업이 돼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2025를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테러와의 전쟁 2001년에 시작된 거, 또 전환기 2015년에 시작된 거, 신냉전 2025년 지금 이것도 다 단극 체제다. 미국이 중국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에 빠져서 2001년부터 힘을 제대로 안 써서 그렇지 미국의 단극 체제로서의 잠재적 능력은 계속 유지돼 왔던 거다. 진화했던 거다 계속. 요번에 이란 패는 거 봐라. 그래서 저는 사실상 1991년부터 단극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시대 구분하면 붕 뜬 단극 체제. 소련이 갑자기 무너지니까 붕 떴지. 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다 그냥 공짜로 다 먹는 거야? 붕 뜬 거죠. 그 역을 마갈 대처마저도 그동안 우리 개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달달한 이제 과실을 따먹을 때가 됐습니다. 피스 디비던드를 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평화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붕 뜬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CEA, 그러니까 Counter Extremist Activities, 그러니까 테러와의 전쟁, 이것도 단극 체제의 한 표현 형태다. 그냥 미국이 잠시 넋이 빠져가지고 그 석유 강박증에 걸려서 거기 가서 그냥 국력을 낭비한 상태죠. 그 다음에 전환기 때도 뭐 당장 신냉전으로 간 건 아니지만 이때도 여전히 미국은 족탈불급이었다. 그리고 지금 신냉전 더욱더 족탈불급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붕뜬 족탈불급, CEA 족탈불급, 전환기 족탈불급, 신냉전 족탈불급 여전히 모든 게 다 족탈불급이다. 1991년부터 단극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단극 체제의 완성을 보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신냉전은 단극 체제의 완성입니다. 신냉전 단극 체제의 시대예요. 이제 여기서 일본 당할 수밖에 없어요. 수순이 리짜잉보다 먼저 당하냐, 리짜이밍보다 나중에 당하냐예요. 이시바 시게루의 계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리짜이밍의 항복을 볼모 삼아서 미국의 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의 이익을 지킵니다. 이게
이시바 시게루의 계산이에요. 현실은 뭐냐? 신냉전 단극 체제가 완성돼 가고 있다고. 신냉전으로 단극 체제가 완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35년 만에. 1991년. 처음에 1991년에 소련 무너졌을 때는 단극 체제가 왔는데 간땡이가 부었고 붕 뜬 상태에서 단극 체제를 맞이했고 2001년부터는 석유 강박증에 시달려 가지고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고 단극 체제의 힘을 낭비했고 그랬다가 2014년에 러시아가 황당한 사고치고 크리미아 점령하고 돈바스 점령하죠. 돈바스 점령하죠. 러시아가 사고치죠. 2014년에 2015년에는 그 이슬람적 극단적 테러리스트들이 수그러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고치는 그 주역의 체인지가 변화한 거지. 그 극단적 테러리스트들에서부터 러시아라는 석유 마피아 국가로 자원 마피아 국가로 변화한 거죠. 그래서 전환기가 왔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부터는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이 단극 체제가 신냉전으로 제대로 이제 완성돼가는 모드로 들어간 거거든. 지금 현실은 그런 모드라고. 그리고 그것에 유럽이 적극 협조하고 있고, 지들도 살으려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트럼프의 선택은 야, 일본 먼저 손볼까? 한국 먼저 손볼까지. 한국은 근데 민감하거든. 최일선 국가거든. 그 다음에 한국을 먼저 손보게 되면 이게 번져갖고 반일 반미에 불을 지르게 되잖아요. 반미가 반일이랑 연결이 되잖아. 여기는 반미 하나만 가지고는 성립을 안 하는 나라예요. 반일과 연결되면은 폭발력을 가져요. 사람들이 그 머리가 그렇게 코딩이 돼 있어갖고 심리가. 그런데 일본을 먼저 손보면은 반미만 반 트럼프만 생기지 그게 반일과 연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보기엔 10중 8구 일본 먼저 손볼 가능성이 커요. 그럼 결국 한국과 일본에 요구하는 건 똑같아요. 두 가지 요구입니다. 하나 군비 강화해라. 두 번째 중국에 대해서 강골 노선 취해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